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지성 폐질환, 폐섬유증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간지성 폐질환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패턴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IPF라고 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이고요. 두 번째가 NSIP라고 하는 비특이성 간지성 폐렴이고, 세 번째가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폐섬유증인데요. 이런 분류는 폐섬유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지만 아직 섬유화가 뚜렷해지지 않은 초중기에는 그 구분이 애매할 때도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일단은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특별한 투약 없이 관찰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폐섬유증의 흐름에서 보자면 섬유화라는 것은 이미 한번 진행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억제하고 되돌려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를 일전에 폐섬유증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컨트롤하는 케이스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남자 73세시고요. 본원에 오셨던 시점은 작년인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찍은 CT에서 의상 음영이 최초로 확인이 되었고, 2024년 11월에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한 CT에서도 뿌연 유리음영이라는 뜻을 가진 GGO가 증가되고 있다는 판정과 함께 간지성 폐질환 소견을 받게 되었는데요. 즉 2024년 5월에 비해서 2024년 11월에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 CT를 살펴보면 양쪽 폐의 뒤쪽으로 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폐섬유증이 오시면 저는 환자분들의 인상차기를 한번 본다고 했잖아요. CT를 열어보기 전에 환자분의 체격이나 얼굴의 색깔, 안광의 힘 등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특발성 폐섬유증일지 아니면 비특이성 간지성 폐렴일지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환자분을 뵀을 때는 저는 이 환자가 IPF, 즉 특발성 폐섬유증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붉고 눈빛에 힘도 있고 넉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CT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IPF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CT를 열어보니까 다행히 IPF보다는 NSIP인 비특이성 간지성 폐렴에 가까운 음영이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서도 일단은 IPF보다는 NSIP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 단계에서는 드릴 만한 효과적인 양약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 없이 일단은 6개월 단위로 CT를 꾸준히 찍으면서 관찰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본원에 오셨는데요. 참고로 간지성 폐질환에서 이런 판단은 어느 대학병원이나 절대적인 확진의 개념이 아니고 룰아웃이라고 하는 추정의 개념인 것을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NSIP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는 패턴이 점점 IPF에 가까운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분의 경우 CT에서는 아직 섬유화가 완전히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 환자분의 성정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으로 오래 재직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요. 스스로도 본인을 두고 쥐어짜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유유자적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성격이 원래도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나니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5년 생존율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호흡기 관리에는 내가 소홀했구나 싶으셔서 복식 호흡부터 해서 뭐 많이 걷는 만보걷기 등등을 열심히 하고 계셨던 그런 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제 유튜브에서 따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복식 호흡이나 만보걷기는 호흡기 중환자분들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더 해로울 때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51년생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호흡기 질환에서 그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아닌지는 기침이나 입마름의 정도, 목에 가래 끼는 느낌이나 이걸 얼마나 하는지, 혀를 보는 설진이나 피부의 윤택함, 땀은 적절히 나는지 등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에서도 제가 오히려 뭘 하라는 식으로 등 떠밀면서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운동 등을 좀 줄이시고 대신 온욕을 꾸준하게 꼭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요. 폐섬유증 환자분들에게 온욕이 해줄 수 있는 큰 역할은
몸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혈액을 돌려준다는 부분입니다. 폐섬유증은 점액을 확보하는 동시에 혈액을 돌리면서 간질 조직의 수분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만 섬유화가 억제가 되는데, 이미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만 혈액을 돌리려고 하면 생각보다 혈액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진만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평소에 10,000보 이상 걷긴 했는데 땀은 그렇게 나지 않으면서 체중만 점점 빠지는 이런 상황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이 혹시나 그렇게 흘러갈까봐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환자분은 제 우려와는 달리 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카톡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저랑 질문을 많이 주고받고 그럴수록 좋은 결과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환자분이 저에게 남겨주신 증상의 호소나 질문들은 다른 폐섬유증 환자분들도 참고로 하실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카톡 대화를 소개해드리면요.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은 목이 마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목이 건조한데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환자분과의 카톡에서 주요 테마였는데요. 실제 환자분이 남겨주셨던 질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건조합니다. 호흡기 열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감기는 나았지만 상열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겨울이 되면 입으로 숨쉬고 목이 매우 건조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올해는 넘어가려나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었네요. 이렇게 질문도 하셨었고요. 온도가 차가운 데 가거나 습도가 건조한 데 가면 코가 갑자기 막히고 가래 찬 느낌으로 답답해 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침을 뱉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하셨고요. 그리고 환절기 무렵에는 가래가 차고 목이 매우 건조합니다.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환절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많은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실제로 비슷하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폐섬유증은 폐의 간질 조직인 그 아래쪽 여기서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여기 이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폐섬유증이라는 숙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은 감각신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건조하더라도 어떤 느낌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가 없어요.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있다면 폐 아래쪽도 곧 건조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고, 폐섬유증 치료를 잘하려면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경과를 들어보면 목이 마른다거나 마른 기침이 생기는 단계에서 이 증상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환자분과 교수님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진료 시간에 여유가 없기도 하고,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쪽으로 오히려 토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더라도 이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가면 보통 항히스타민을 주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러면 입이 더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제 시각에서는 이 질환은 말랑말랑한 찰흙이 수분이 없어지고 나서 시멘트처럼 바뀌는 질환이기 때문에 입마름과 건조함에 대한 표현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증상 표현이었고, 실제로도 오랜 기간 동안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치료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의 입마름을 제가 효율적으로 컨트롤 해주지 못한다면 폐섬유증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초진 때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목마른 느낌은 그거 물 많이 마시면 없어지지 않나? 또는 혀에 백대가 낀 것은 칫솔로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환자분들은 이 느낌을 또 이 실제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많은 폐섬유증 환자분들과 실제로 카톡을 주고받고 꾸준히 살펴보면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은 단순히 입마름뿐만 아니라 손을 만져보면 나이에 비해서 확실히 손도 더 많이 각질화가 일어나 있고요. 동년배에 비해서도 등 쪽도 건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도 원래는 허벅지 안쪽으로는 마치 머리 비듬 떨어지듯이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약을 베이스로 하면서 순편한 캔디나 비염고 등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런 건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저랑 대화를 많이 주고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섬유화라는 변화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셨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너무 잘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치료 결과도 좋았습니다.
치료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 올해 5월에 선생님 기뻐해 주세요. CT를 찍었는데 섬유화가 모두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진료 때 영상 가져갈게요. 라는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병원에서 찍은 CT와 이제 개선이 확인된 진단서를 본원에 직접 가지고 오셔서 같이 살펴봤는데, 실제로도 영상을 보니까 원래 있던 섬유화가 많이 사라져셨더라고요. 그 환자분도 이제 한번 생기면 병원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던 섬유화가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환자가 CT를 찍기 이전부터 이 환자분은 괜찮겠네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허벅지 쪽으로 엄청나게 있던 각질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더라 라는 말을 저한테 하셨고, 입마름과 설질도 4, 5개월 정도 치료가 지난 시점부터는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생긴 섬유화는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확 나빠지거나 그럴 리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분인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섬유화 음영 자체가 많이 사라지면서 거의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환자분이 작년 연말에 참 뜻깊은 새해 인사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롭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예쁜 목단꽃을 한지에 그려서 내년에 멋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와 환자분이 같이 좋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폐섬유증 중에서도 NSIP를 비특이성 간지성 폐렴을 진단받고 내원하셨던 분의 치료 사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폐섬유증 치료 사례와 함께 제가 이 질환에 대한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